이번 시간은 할인현금 수지분석법으로 들어가 볼게요. 좀 전에 이제 했던 게 어림셈법과 비율분석법이 화폐시장 가치를 고려하지 않았다. 자, 우리가 화폐시장 가치를 고려하는 할인현금 수지분석법으로 한번 가죠. 우리가 이제 제목은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분석이 있단 말입니다. 자, 이게 이제 제목이 할인현금 수지분석법입니다.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만약에 1억을 투자했다. 그럼 1년 후에 1억 2천만 원을 번다. 자, 그럼 1억 2천만 원을 벌 때 내가 낸 건 확실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 현재 가치라고 하죠. 그 현재 가치를 줄여서 우리가 현가라고 하죠. 현가요. 근데 1억 2천은 1년 후니까 미래 가치란 말입니다. 미래 가치. 자, 우리가 내가라고 줄여서 얘기하죠. 그러면은 내가 낸 건 확실하잖아요. 확실한데 1년 있다 수익은 아직은 불확실합니다. 위험이 따르겠죠. 그래서 내가를 현가로 고쳐와야 돼요. 위험이 클수록 이제 할인율이 커지겠죠. 그럼 현가로 고치게 되면 이 금액이 작아지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낸 돈하고 이걸 비교했을 때는 현재 가치로 가져와야 지금 거와 같이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확실히 나간 돈을 이제 유출됐다고 하고요. 들어온 돈을 유입이라고 하죠. 그럼 유입이 더 커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자, 그럼 우리 지표가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현금 유입. 현금 유입의 현가. 현재 가치를 줘서 현가라고 하죠. 근데 유입이라는 거는 좀 전에 봤을 때 운영, 그죠? 그러니까 영업에 대한 그 임대사업을 할 때의 소득이 있고요. 처분에 대한 소득이 있어요. 근데 항상 우리가 배웠던 이제 아까 세후로 갑니다. 세후가 이제 가장 마지막에 소득이다 보니까 확실하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현금 유입 현가와 현금 유출 합이죠. 합. 왜냐하면 더하니까 합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현금 유출의 현가 합이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항상 현가가 들어가야 되고 유입과 유출을 봤을 때는 유입이 더 커야 되잖아요. 그죠? 그거 나왔을 때 투자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정의를 한번 가볼게요.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이란 장래 예상되는 현금 수익과 지출을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그것을 서로 비교해서 숫자 판단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얘는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은 어림셈법 같은 경우는 좀 전에 우리가 1억을 투자할 때 2천만 원씩 5배, 5년이면 회수하잖아요. 그러니까 매년 똑같다고 봐요, 소득이. 근데 얘는 소득이 1년과 2년, 3년이 다 틀려요. 여러 해의 소득으로 봅니다. 매기간. 여러 해의 소득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다 따져봐요. 근데 좀 전에 봤던 어림셈법 같은 경우는 그냥 해수기간만 얘기한 거지 우리가 처분했을 때의 소득은 모르는 거죠. 그 소득은 이제 세후로 간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가 순효과, 수익성지수, 내부순위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자, 그럼 우리 순효과법부터 가볼까요? 순효과법은 순현재 가치를 줄여서 순효과라고 하는데요. 자, 이걸 이제 영어로 net present value라고 합니다. 자, 그럼 수는 빼는 거잖아요. 유입에서 유출을 빼줘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처분에 대한 계산은 요즘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운영만 갖고 따진다. 그럼 정확하게 현금 유입 현가에서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에서 현금 유출의 현가를 뺍니다. 현금 유출의 현가. 자, 그러면 요 금액이 순효과예요. 그럼 내가 만약에 1억을 투자해서 1년 후에 3억 3천만 원을 벌었다고 봐요. 그냥 만 원을 뺐습니다. 자, 그러면은 할인율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현재 가치로 바꾸니까. 그래서 이 순효과는 할인율이 요구 수익률로 할인해요. 요구 수익률로. 최소한 우리가 보장이 돼야 되니까. 그러면 1 플러스 R의 N승, 1년이면 1승이 되겠죠. 자, 그럼 얘가 만약에 10%가 나왔다. 할인율이. 그럼 이게 0.1이다 보니까 1점 나누면 3억이 되죠. 그럼 3억에서 1억 빼면 2억이니까, 자, 플러스 2억이다 보니까 이게 순효과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금액이기 때문에 항상
0보다 크거나 작을 때 투자를 합니다. 작으면 투자를 안 하죠. 자, 한번 들어볼까요? 밑에 순효과법이란 장래 기대되는 세후소득이라는 게 중요하죠. 현재가치 평가와 최초의 투자 비용으로 지출된 지분의 평가의 차이를 서로 비교합니다. 특히 우리가 유출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아까 봤을 때 20억에서 10억을 빌리면 내 돈이 10억이 들어간 거잖아요. 내 돈을 빼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분을 뺍니다. 항상 지분을 뺀 다음에 평가의 차이를 서로 비교하는 거죠. 그럼 순효과법은 장래 기대되는 현금이익 평가와 합과 현금 유출 평가를 공제해서 0보다 큰지 작은지를 판단한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얘가 금액이다 보니까 0보다 커야지만 투자를 합니다. 그죠? 그리고 자, 의사결정에서는 자, 이런 게 나와요. 우리 시험 문제. 자, 밑에 독립적인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호 배타적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독립적인 경우는 우리가 이제 어떻습니까? 하나씩 봤을 때, 하나의 단일 투자를 했을 때 A, B, C, D를 하나씩 보는 거죠. 얘네 좋은 대안이냐 아니냐. 그럼 당연히 순효과가 0보다 커야 되잖아요. 그럼 얘는 만약에 마이너스 1억, 플러스 1억, 그럼 얘는 기각하죠. 자, 플러스 2억, 마이너스 2억. 자, 이렇게 해서 만약 플러스 3억이 나왔다고 봐봐요. 그럼 어떻습니까? 얘네들 중에서 가장 큰 걸 이제 선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기각하고 얘를 선택하는데 상호 배타적이라는 것은 배타적인 투자자는 어떻습니까? 이 중에서 가장 큰 걸 선택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독립적인 경우는 단일 투자했을 때는 그냥 하나씩 봤을 때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투자를 하고 작으면 기각한 다음에 나머지가 다시 또 여러 가지를 비교할 때 상호 배타적일 때는 가장 큰 걸 선택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수익성 지수법입니다. 수익성 지수라는 단어는 이제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지수는 항상 그 분수가 나와요. 자, 그럼 수익성 지수라는 건 앞에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원료 지수, 원료가 올라가고요. 수익성 지수, 수익이 올라가겠죠. 자, 그래서 PI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자, 그럼 얘는 뺐어요. 뺐는데 얘는 나눠줘요. 나눠서 자, 얘는 현금 유입이 올라가죠. 수익이 올라가니까 유익의 평가를 현금 유출의 평가로 나눕니다. 현금 유출의 평가로 나누죠.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까 할인했더니 3억에서 1억이에요. 그럼 아까는 내가 투자해서 들어온 걸 할인해서 내 돈 나갔던 걸 빼니까 플러스가 돼야지만 투자하는 거잖아요. 0보다 큰데. 자, 얘는 3억 벌었는데 만약에 1억에서 1억 벌면 한 배수잖아요. 이 남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래도 우리가 투자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서 만약에 1억인데 내가 5천만 원밖에 안 들어왔어요. 그죠? 그럼 이거는 지수가 작으니까 기각하겠죠. 그래서 자, 이건 뺀 금액에 대해서 0보다 큰 거고, 자, 이건 몇 배냐는 거죠. 그럼 3배는 투자하죠. 1보다 크니까. 1보다 크거나 작을 때 투자하는 게 수익성 지수법이 돼요. 그래서 수익성 지수법은 우리가 이제 경영학에서는 편입비용률이라고 하거든요. 편익은 올라가고 비용이 내려가죠. 그래서 현금 유입의 평가를 현금 유출의 평가를 나눕니다. 뺀 게 아니라. 그러면 수익성 지수로서 투자 가치를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수익성 지수를 사용하면 투자액의 단위당 순효과가 산출되고 이것을 가지고 서로 규모가 다른 투자는 쉽게 비교할 수가 있어요. 상대적 수익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또 제가 구체적으로 또 다뤄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건 또 독립적일 때와 상호 배타적이 있죠. 자, 그럼 앞자만 따겠습니다. 쟤랑 똑같이 독립적일 때와 상호 배타적이라는 게 있죠. 마찬가지로 A, B, C, D 중에서 수익성 지수가 1보다 커야 돼요. 자, 만약에 얘는 0.2다. 그럼 기각하죠. 자, 그 다음에 얘는 2다. 선택합니다. 3이다. 선택해요. 근데 0.7은 1보다 작죠. 그럼 두 가지가 남죠. 상호 배타적에서는 가장 큰 걸 선택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내부 순위법으로 이제 정리합니다. 마지막이 내부 순위법이죠. 자, 그래서 내부 순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부 순위법.
자, 우리가 내부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영어로는 이제 IRR이 내부 수익률인데요. 자, 이건 뭐냐면 유입과 유출을 같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 유출의 현가를 같게 만듭니다. 현금 유출의 현가를 같게 한다. 그럼 만약에 내가 1억을 투자해서 1년 후에 1억 2천만 원을 벌었습니다. 자, 그러면 1 플러스 R의 N승이죠. 1승이죠. 자, 그럼 같게 할 때 이 할인율이 들어가잖아요. 이 할인율. 자, 이 할인율은 우리가 내부 수익률을 할인해요. 그럼 내부 수익률이라는 자체를 구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자, 이건 여러분들이 약간 편법이 있는데, 자, 이걸 1년이라고 본다면 우리가 편법을 먼저 쓴다는 건 그런데, 자, 얘는 어떻게 구하냐면 1년밖에 시험이 안 나오거든요. 그럼 이거는 투자액을 깔아요. 차익값을 올립니다. 계속 갈 거예요. 기본소를 할 때도, 특강도 할 때도. 그러면 우리가 1억을 내리고 요 차이가 있으면 2천을 올리는 게 요 답이 나옵니다. 그럼 20%가 내부 수익률이죠. 그럼 내부 수익률이 나왔다고 해서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이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커야 돼요. 크거나 같을 때 투자하고 작으면 기약한다. 이렇게 보세요. 자, 그래서 유입과 유출을 같게 만드는 할인율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미리 간다면 수익성 지수나 그 순효과는 할인율이 요구 수익률을 할인합니다. 얘는 내부 수익률을 한다. 그래서 내부 수익률이란 예상된 현금 유입 현가과 현금 유출 현가를 같게 만드는 할인율을 구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건 어떻죠? 두 가지를 같게 해요. 그럼 두 가지가 같아지니까 순효과가 3억에서 3억 빼면 0이잖아요. 순효과를 0으로 만들고 3억에서 3억을 나누면 1이잖아요.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든 할인입니다. 이렇게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을 배웠어요.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자,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합니다. 고려하는 게 정확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대규모 부동산이나 이런 거에 투자해요. 근데 어림세법 같은 경우는 어림 잡아서 대충 하기 때문에 소규모 부동산에 투자하거든요. 자, 그래서 자, 할인을 한다. 그럼 다 얘는 할인 기법이 화폐 시장 가치 다 고려한 거죠. 내가를 현가로 갖고 오니까. 그래서 유입이 더 많아야 된다. 그래서 운영처분 세우러 가고 다 따진다. 그럼 순효과 아웃라인 잡아볼게요. 순효과는 빼는 거예요. 유입에 대한 현가에서 유출을 빼서 그 금액이 나한테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0보다 커야지만 되잖아요, 금액이. 근데 수익성 지수는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고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떻습니까? 1억을 벌었는데 3억을 투자해서 1억 벌고 2억을 투자해서 1억 벌 수 있잖아요. 그럼 똑같은 1억이라면 금액을 좀 적게 해서 들어가는 게 좀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상대적 수익성을 얘기하죠. 그래서 저희는 1억에서 3억이면 3배 벌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수죠. 그러면 1을 넘어야 된다는 거죠. 같아도 우리가 투자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 내부 수익률법은 뭘까요? 내부 수익률 자체가 내가 원하는 기대 수익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입과 유출을 같게 해서 그 할인율을 구해요. 그래서 그 기대 수익률을 가지고 요거보다 커야지만 투자한다. 이렇게만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자, 우리 입문 과정에서는 요 정도만 우리 보시면 돼요.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융 파트로 우리가 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입문서다 보니까 좀 끊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차피 기본서 가시면 이제 파트 끊는데, 자, 이 입문서이다 보니까 이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융론을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론은 우리 저번 시간에 이어서 들어간다면 나온다면은 7에서 8문제 정도 나와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잡으셔야 되고요. 금융은 한 5에서 한 6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가 이제 출제되는지를 먼저 제가 그 키포인트를 잡고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입문 과정이다 보니까 용어 자체가 좀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제가 자체 내용들을 우리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가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이제 부동산 이제 금융론 37페이지 있는데요. 부동산 금융론에 이제 기초적인 것만 잡고 다음 시간 넘기겠는데요. 금융론은 자금의 융통이에요. 자금을 융통합니다. 부동산 자금 융통은 신용대출이 아니라 담보대출이죠.
보통 주택금융을 거의 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온다면은 한 5문제에서 한 6문제인데 한 5문제가 예상이 된다. 자, 그러면 자금을 유통하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천천히 한번 들어보시면요. 분류가 첫 번째 보시면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자, 이게 이제 가장 우리가 시험 문제에 잘 출제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 이제 우리가 보는데요. 지분금융과 부채금융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스타트.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을 공부하자. 지분금융과 부채금융. 자, 요 세부적인 내용들은 아직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냥 참고적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그렇게 된다. 이렇게 가고요. 작년에 공부하신 분도 계시지만 매자닌 금융이 있긴 해요. 근데 이건 지금 입문 과정에서는 가지 마십시오. 자, 지분을 가지고 자금을 융통하고 부채를 가지고 자금을 융통해요. 자, 제가 만약에 개발업자예요. 자, 여러분들 제가 자금을 융통해야지 개발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여서 내가 주식을 다른 사람한테 팔아요. 그러면 지분은 뭐냐면 자기 걸 팔아서 자금을 융통합니다. 그래서 주식회사가 주식을 발행하거나 주식이 아닌 법인 지분권을 판매해서 자기 자본을 조달하는 게 지분금융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부채금융은 그렇지 않죠. 제가 내 주식을 파는 게 아니라 은행이나 아니면 타인한테 돈을 빌립니다. 채자가 빌릴 채자거든요. 그래서 저당을 잡아서 설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차용증 같은 걸 쓸 거 아니에요. 근데 사채를 발행해서 채권을 이제 우리가 은행한테 주는 거죠. 그래서 타인 자본을 조달하는 것을 부채금융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들을 여러분이 다 보기에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그냥 들어보세요. 신디케이션이라고 하거든요. 나중에 이제 입문서가 나오면 신디케이션은 투자자 모집형이에요. 여기 투자자를 모집해서 내 지분을 파는 것이다. 투자자 모집형이고요. 하나의 개발금융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을 하는데 투자자 모집해서 돈을 융통하는 거고, 조인트 벤처도 마찬가지예요. 조인트 벤처도 우리가 벤처라는 자체는 아이템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개발회사가 은행한테 담보로 가는 게 아니라 좋은 개발의 아이템이 있으니 여기에 지분을 참여해라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 신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릴 거예요. 이건 이제 나중에 뒤에 이제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부동산 투자 신탁이 시험 문제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41페이지 후수를 할 텐데, 자,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 이제 투자 회사라고 하고요. 영어로 또 리츠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설명을 뒤에 후수를 할 거니까 간단하게 들으시면 어떤 회사가 상장을 해서 부동산에 투자해서 투자자를 모집해요. 그 다음에 이제 배당을 해주면서 자기 지분을 판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부동산 간접 투자 펀드라는 게 있잖아요. 펀드. 자, 펀드라는 자체도 펀드의 수익증권을 발행해서 가잖아요. 신디케이트도 뭐 신디케이션 출자증권이나 부동산 투자회사가 이제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자, 그래서 펀드라는 자체가 이제 단어가 키포인트가 되겠고요. 그래서 부동산 간접 투자 펀드. 그다음에 공모. 공모는 주식을 공모합니다. 주식 공모. 주식을 남한테 이제 공모를 해서 공모에 의한 우리가 증자죠. 이렇게 해서 지분으로 자기 자본을 융통한다. 자, 근데 부채는 뭐예요? 빌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어떤 단어가 들어가냐면 저당이라는 게 들어가요. 왜? 내가 빌릴 채자라서 시험 문제 항상 사채나 채권이 나오면 무조건 부채거든요. 그래서 저당 잡아서 담보를 잡잖아요. 담보. 그래서 이거 부채금융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탁금융은 그냥 이것도 들어보세요. 신탁증서금융이라고 하거든요. 증서금융. 자, 이건 이제 담보신탁이라고 좀 넣는 게 좋습니다. 담보신탁. 그래서 깊숙하게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그냥 들어보세요. 자, 어떻게 되냐? 자, 이거는 내가 토지 소유자가 위탁자가 신탁회사한테 수탁자한테 소유권을 넘겨요. 그럼 얘네들이 수익증권을 줍니다. 그럼 내가 이걸 받아가지고 은행 가서 수익증권을 담보로 질권을 설정하죠. 은행한테 난 돈을 빌리는 거죠. 이게 부채금융이거든요. 그래서 신탁증서금이 나면 담보신탁으로 고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저당, 담보 이런 게 들어가면 다 부채다. 그 다음에 이제 주택저당 채권, 담보부 채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 그럼 요거는 굉장히
시험 문제에 찾기 쉬웠던 게 주택 저당이라는 게 들어가고요. 또 채권이라는 게 들어가잖아요. 또 담보라는 게 들어가잖아요. 다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후술할 거지만 여기 이제 채권이라는 자체, MBB라는 자체가 뒤에 나올 겁니다. 그다음 자산 유동화 증권이죠. 자, 이게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건 원래는 어셋, 자산 담보부 증권이 정확한 해설이에요. 네, 출제원이 이걸 유동화 증권으로 냈거든요. 틀린 지문은 아닙니다. 이 자산을 담보로 해서 증권에서 부채로서 타인자금을 빌리는 거거든요. 이것도 이제 좀 주의 있게 보셔야 되고요. 자산 담보부 기여모음은 당연히 담보라는 게 들어갔죠. CMBS는 상업용 부동산은 이제 모기지가 저당을 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부채로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아직은 여러분들 이 용어가 좀 생소할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된다라는 아웃라인만 좀 잡으시고요. 그다음 저당 상환 방법이라는 게 있죠. 이 저당 상환 방법이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별표 3개짜리입니다. 이게 저당 상환 방법이 굉장히 출제가 많아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나온다면 이론이 나오고 계산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럼 거치 기간이 끝나면 우리가 상환을 해야 되잖아요. 그 상환이 우리가 어떻습니까? 원리금 균등으로 상환할 것이냐, 아니면 원금 균등이냐, 체증식이냐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런데 자, 이건 약간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자, 이건 제가 저당 상환 방법은 다음 시간에 제가 미뤄드리도록 하고요. 그럼 교수님, 그럼 뭘 하시려고요? 그럼 3번을 한번 가볼게요. 왜냐하면 대부 비율이라는 자체를 좀 전에 배웠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좀 하신 다음에 제가 다음 시간에 원금, 원리금, 체증식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38페이지를 보여드리려 하죠. 38페이지. 자, 우리가 대부 비율이라는 걸 앞에서 배우셨어요. 자, 대부 비율은 은행에서 돈 빌려주는 비율이에요. 담보 인정 비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담보 인정 비율이라고 나와요. 담보 인정 비율. 그래서 LTV라고 하죠. 그죠? 자, 이거는 약간 편법입니다. 자, LTV는 원래는 영어로 loan to value예요. 론이 올라가요. 밸류가 내려갑니다. 그럼 to는 그냥 우리가 나눈다 이렇게 하십시오. LTV. 그래서 이건 나눈다. 그럼 L을 V로 나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자, 한번 해볼까요? 아까 우리가 했듯이 만약에 밸류가 1억짜리 부동산인데 70% 빌려준다. 그럼 7천만 원을 빌려준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대부 비율은 아까 했기 때문에 충분히 하는데 DTI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DTI. 이 DTI가 우리가 이제 어때요? 이 DTI는 총부채 상환 비율이라는 건 뭐냐면 예전에는 담보 가치로만 돈을 빌려줬더니 문제가 발생되는 게 LTV가 밑에 있죠. 막 그 집값이 막 올라갈 때 막 집을 많이 사서 대출을 많이 일으키니까 이거 차익을 막 넘기려고 투기 목적으로 가죠. 그래서 정부가 안 되겠다. DTI로 가자. DTI. DTI라는 것은 총부채 상환 비율입니다. 총부채 상환 비율. 자, 이거는 아까 얘랑 좀 비교한다면 야, 너 집가치 얼마야? 1억 있는데요? 그래, 너 그럼 담보로서 내가 거기 70%만 인정해서 대출해 줄게.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거는 총부채 상환 비율은 야, 너 부동산 가치가 보다 너 상환하는 능력으로 빌려줄 거야. 너 연봉이 얼마야? 연소득이 1억입니다. 그래? 그럼 40%로 제한해. 원리금을 4천만 원밖에 안 되죠. 자, 그럼 뭐냐면 4천만 원만큼 낼 수 있는 능력으로 빌려준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어떻습니까? 자, 요 금액이 클수록 우리가 대출을 많이 빌려준다는 거거든요. 그럼 만약 이걸 높여줄수록 더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참고적으로 그냥 가세요. 자, 부동산의 대출금 산정에 적용되는 융자비율 같은 기능이다. 그래서 총부채 상환비는 차입자 연소득에 대한 당해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액이다. 근데 중요한 거는 기타 부채 이자액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요게 이제 우리 시험 문제에 나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조금 아시는 분들은 DTI를 안 쓰고 DSR이라는 걸 쓰거든요. 그래서 총부채가 예를 들어서 뭐 담보대출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대출을 다 해서 제한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우리가 시험 문제에 아직은 이론상만 나오지 그 실제적으로 안 나와서 올해 그걸 깼죠. 자, 우리는 DTI 안 나올 것 같는데 LTV와 DTI 나왔어요. 그래서 내년에도
또 나올 수 있다. 그럼 그냥 이런 쪽으로 우리가 갈게요. 어차피 DTI 잘 안 쓰지만 이것보다 더 강력한 걸 쓰고 있거든요. 자, 근데 은행 입장에서는요. 자, 어떻습니까? 제가 분명히 이 금액이 크다는 거는 상환하는 능력이 4천만 원 정도로 내가 불려주겠다는 거고 5천 원 더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은행이 기타 부채 사업하느냐고 이 사람이 부채 이자가 1,000만 원씩 나가고 있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은행은 덜 빌려주겠죠. 그래서 이 4천에서 3천으로 내려서 너 4천까지 안 되겠다. 3천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까지만 빌려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금액이 작아집니다. 그래서 이 총부채 상환비는 차입자의 연소득을 기준으로 할 수 있고요. 또 소득과도 관련이 되죠. 그다음에 이제 대출기간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대출기간이 길수록 더 많은 금액을 또 융자받을 수 있는데 이건 나중에 제가 후술하겠고 여기까지는 안 터치했어요. 우리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다음에 총부채 상환비율은 기타 다른 부채의 연이자 상환액도 영향을 받더라. 그래서 기타 이자가 있으면 좀 우리가 또 대출을 또 덜 해준다는 거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다음 시간은 우리 중요한 저당 상환 방법으로 들어갔고요. 37페이지 가시면은 천천히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우리가 마무리하죠. 자, 제가 개발업자예요. 그럼 제가 자금을 융통할 수 있잖아요. 그럼 내가 주식회사를 차려서 내 주식을 상장을 해요. 그죠? 상장을 해서 상장을 안 하더라도 주식을 또 우리가 팔 수 있죠. 비상장이. 그러면 내가 주식을 발행했다는 거는 내 걸 띄워줬어요. 그럼 이건 내 지분을 팔아서 자금을 융통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식이 나오면 부채금융이 됩니다. 지분금융이 됩니다. 근데 부채는 자, 제가 은행에서 돈을 빌립니다. 그럼 저당권을 설정할 거 아니에요. 담보를 잡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나는 이 사람한테 채용증을 주겠죠. 이 채용증이 채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채자가 빌릴 채자이기 때문에 부채라는 것은 자, 우리가 아직은 깊숙하게 못 들어갔지만 그렇구나. 그럼 채자가 붙으면 빌릴 채자니까 사채나 채권이 나오면 이건 부채구나. 자, 은행 가서 저당 잡지, 담보 잡지, 그건 우리가 돈을 빌려서 융통하는 거잖아. 그래서 저당, 담보, 채자가 들어가면 다 부채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우리가 좀 수월하게 됩니다. 자, 이 내부적으로 다 알려고는 하지 마십시오. 그냥 이런 아웃라인만 있다라는 거와 나중에 기본서 가서 특히 이 지분에서는 부동산 투자 신탁은 다를 거예요. 투자 신탁은 나올 가능성이 거의 99%입니다. 투자 신탁 같은 거는 있다가 제가 요 다음 시간 할 거니까 다른 것들은 그런 게 있다라고만 가져가시고 부채금융은 좀 쉬울 거예요. 채자 들어간다. 사채, 채권, 저당, 담보 이런 게 들어가면 부채금융이구나.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은행에서 돈을 빌려줘요. 그럼 LTV와 DTI가 있습니다. 이것도 간략하게. 자, 담보 인정 비율은 부동산의 가치에서 이 빌려주는 비율이에요. 담보를 인정하는 거고 이게 담보니까 1억이라는 부동산 가치가 기준이 되겠죠. 담보가 기준이 됩니다. 이건 뭐냐면 너 소득이 얼마야? 왜 물어보겠어요? 상환할 수 있는 능력으로 빌려주는 거죠. 그래서 너 부채를 상환하는 능력이 있는지 내가 볼 거야. 너 연봉 얼마야? 1억이요. 그럼 40%만 가. 너 4천만 원만 너가 쓸 수 있게 너가 원리금을 갚아 나갈 수 있는 돈을 빌려줄게.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직 대출에 대한 그 계산 문제는 안 나왔지만은 5천까지 올려요. 그 5천까지 올린다는 거는 은행이 뭐예요? 5천을 상환할 수 있는 걸 더 빌려줄게. 그러면 이거 뭐냐면 더 빌려준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클수록 더 확대된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기타 부채가 있으면 너 뺀다. 4천인데 이제 3천만 해. 그죠? 3천만 해서 금액을 줄일 테니까 그 금액을 줄인 거는 상환하는 금액이 줄이면 대출금도 줄겠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보통 미리 좀 가겠지만 이 둘 중에서 적은 금액으로 적용해요. 적은 금액. 그래서 이렇게 해서 LTV와 DTI도 깼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저도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이 DTI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은행에 대출을 받아보면 DTI가 강력하게 규제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DSR이라는 우리가 담보대출만 아니라 여러 가지 대출까지도 다 끌어와서 이걸 빼준다는 거죠. 그죠? 그럼 어떻게 되면 더 강화가 된 거거든요. 근데 예상을 했어요. 그게 아직 계산 문제가 나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출제원들이 모험은 안 걸 것이다. 자, DTI가 이론상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LTV와 DTI가 나왔다. 적중됐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지금 다음 출제원도
DSR 같은 뭐 총무채 여러 가지에 대한 그 대출에 대해서 우리가 계산하는 걸 내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이 두 가지를 또 다시 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다음 시간에 저당 상환 방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쉬었다 가시죠.